네, 반갑습니다. 1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네. 저는 엔비디어 대표를 맡고 있는 강동길입니다. PD로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PD이자 이제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 부탁을 받고 사실 좀 망설였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원래 이 저작거리에서 이제 좀 구라나 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이동만 원장님이랑 이렇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꼭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제가 요즘 이것도 하나 어쩔 수 없이 맡게 됐고, 그쪽에서 멘토링 하는 것도 안 도우면 굉장히 협박 전화를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PD들은 잘 아는 게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되게 좀 잘난 척하고 그리고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질문이 두 번째 들어오면은 대부분 이제 질문이 좀 막히고 그럽니다. 저 역시도 저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세상에 없는 거. 남들이 한 거를 꼭 흉내내는 거는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체질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맞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지난 시기 동안 제 몸 안에 DNA가 있는 게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하면서 사람들하고 어떤 식의 어떤 공통된 문법이 있었는지 이번 기회에 이 강의를 맡아갖고 제 스스로를 좀 찾아보는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퓨전 야사라고 이렇게 제가 3D 야사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에 제목만 좀 바꿔가지고, 야사니까 사실은 대부분 남의 이야기나 제 이야기나 비하인드 이런 이야기니까 대부분 방송에 안 나왔거나 신문에 안 나왔거나 때로는 이렇게 공론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널리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들이. 이거 돌리면 되나요? 이거 누르면 넘어가는 건가? 그것이 아니고 잠시만요. 이거. 저는 93년도부터 2014년 현재까지 PD이자 이제 대표를 좀 맡고 있고요. 제 양력은 아까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저 기독교 방송에 시험 봐가지고 입사를 해가지고 스카이 라이프라고 혹시 아시죠? 거기도 잠깐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선배님하고 같이 창업을 했는데 2008년도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게이트에 엮여가지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조사를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창업을 하게 됐어요. 창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 선배님이 여러 차례 들어갔다 나오시고, 물론 구속이 되진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갔습니다. 정현주 사장이 KBS 사장으로 계실 때 안 나가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 소위 잘 나가는 이렇게 드라마 제작사나 비드라마 제작사를 이제 친다 그러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웬만하면은 너네들이 바닥에서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닥을 제가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다 돌아올 곳이 여의도밖에 없으니까 2008년도 12월 9일 날 제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가 만든 지 회사가 저 이야기 하기 전에 올해 만든 지 5년 정도 됐고요. 5년 만에 업계에서는 상당히 놀랄 정도로 압축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를 듣지만은 그동안 제가 해왔던 제 브랜드로 그냥 한 것 같아요. 제 개인 브랜드로 누구나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매출 한 110억 정도 했으니까 많이 한 편이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 제목에도 있지만은 지난 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제 몸 안에 이렇게 뭔가 융합을 하거나 합치거나 어디 가가지고 저 사람 구라쳐가지고 제 편으로 만드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제 안에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이스트를 제가 이제 작년부터 넘어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랑 뜻하지 않게 기술 개발이다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은 저랑 비슷한 그런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과연 그 안에 어떤 공통적인 법칙이 있었을까, 무슨 장점이 있었을까, 그거를 같이 오늘 공유하는 좀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의 급하게 제가 못 이겨가지고 어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저랑 좀 닮았어요. 그리고 영어를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앞으로 만나면은 우리말 좀 해달라고. 엔비디어는 제가 이 밥숟가락 올리는 거 좋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문가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최초로 만듭니다. 인간극장 처음 만들었고.
퀴즈 대한민국, 여유만만, 뭐 무한지대 Q, 지금 세계 테마 기획도 하고 있고,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이 지금도 살아있는 경우는 굉장히 PD로서는 행운입니다. 인간극장 2000년 5월 1일 날 처음 방송이 나갔으니까 지금 한 14, 15년 됐죠. 굉장히 뭐 행운이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도 저희 회사에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어요. 되게 잘 알려진 프로그램들이죠. 처음으로 특강이란 걸 쇼로 만들어봤고, 김미경 쇼, 저기 논문 때문에 한번 지금 물 먹고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 테이스티로드 같은 먹방 방송, 뭐 게리피티 같은 스타일류, 그다음에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같은 대형 프로젝트, 디스 이즈 뭐 인피니트 같은 아이돌 리얼리티, 코리아 가 탤런트 같은 뭐 이거 대단히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죠. 국가가 부른다 같은 군대 리얼리티 같이 이렇게 스타일을 이렇게 넘나드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제가 스타일리스트냐 그거 아니에요. 스타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제 밑에 두고 같이 일했다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려도 그런 장점이 저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B드라마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요. 주간 10시간 대회, 작년에는 한 14시간 정도, 레귤러로 14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뭐 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뜻하지 않게 저희가 문화 콘텐츠 강소기업에 선정되고 카이스트 시티 대학원하고 기술의 박도 하고 3D 무안경 다시 좀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저거요. 양방향 TV 콘텐츠를 전봉관 교수님인가요? 예, 하고 구본철 교수님 그리고 다시점 3D는 그 VM랩이라고 있죠. 그러면서 노준영 교수님하고 이렇게 엄청 젊으신 분 외모가 그죠? 예.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3D UH 드라마를 제작해갖고 3일절 특집으로 EBS에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희들이 만들고 나서 알았어요. 저희가 세계 최초라는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 다음에 모바일 드라마 미니 시리즈를 이제 하반기에 저희들이 김종학 프로덕션하고 같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별건 아닙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 프로그램 뭘 만드는 그는 PD로서 오랜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PD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다 만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가 평범한 어떤 식당에 가서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할 때가 많습니다. PD로서는 좀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정체성을 좀 몰라요. PD들이. 제가 예를 들자면은 대작 다큐멘터리 한 편 하고 나면은 자기가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죠.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PD들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좀 장점을 좀 가지고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나고 제가 본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대체로 좀 융합하거나 퓨전하는 있는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뭐 어려운 말로 하면 크로스오버 한다 그러고 하고 뭐 컨버전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게 시티 대학원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정체성하고도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자 PD라는 건 뭐냐? 전문가가 아까 분명히 아니라 그랬어요. 사실 전혀 몰라요. 예를 들자면은 저한테 다이어트 프로그램 처음 만들어 그러면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건가? 이 정도 우리 기본 지식밖에 없는 거죠. 3D 무안경이 저한테 주어졌을 때 아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야, 안경 안 쓰고 어떻게 3D를 볼 수 있냐? 굉장히 원초적인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PD는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전문가를 묶는 전문가라 그래요. 저는 PD의 사전적 정의는 저렇게 내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를 묶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수많은 전문가들을 시대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제 그러한 어떤 몸 안의 DNA를 발견한 거는 2000년도 5월 1일에 처음 시작이 됩니다. 2000년도 5월 1일이 인간극장이 처음 방송 나간 날입니다. 제가 화두로 잡았던 거는 미니 시리즈였는데 드라마가 미니 시리즈로 방송이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큐멘터리는 왜 미니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 다큐멘터리는 단편으로 끝나야 되는가?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다큐멘터리를 만나면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인간의 드라마틱한 역사가 만들어질 텐데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만들겠다고 제안했더니 제 주변에 10이면 100이면 99명이 다 반대라고 한 명은 기권하는 수준이었어요.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떻게 어떤 시나리오로 그 사람을 찍을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게 극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점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만들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제 첫 아이템이 부산 교도소에 있는 무기수들을 만나러 가는 거였어요.
어느 정도의 날씨에 날짜가 이거보다는 좀 빨랐겠죠. 부산에 목련이 막 피고 있을 때였으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한 시점에 이제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분들은 한 사람은 무기수였고 한 사람은 20년형을 받아가지고 오늘 내일의 기약이 없는 분이었어요. 한 사람은 이 바람난 자기가 바람이 났는데 그 바람난 여자의 남편을 죽였고 되게 잔인하죠. 한 사람은 처형과 장모를 찌른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도저히 용서하기 굉장히 힘든 사람을 부산교도소에 만나러 갔는데 부산교도소 가자마자 저한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부산교도소 계신 분이 저 사람보다 아이템이 더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굽니까? 그랬더니 신창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템 취재하러 갔다가 그거 적고 신창원을 만나러 가게 해서 이 PD 본능이 있는 거죠. 신창원이 이 감옥을 탈출한 이야기를 거기서 듣게 됐는데 아직 방송에 안 나왔을 겁니다. 굉장히 드라마틱한 이야기더라고요. 왜냐면은 신창원은 거기서 불법적으로 담배 장사를 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담배가 한 까치에 이렇게 10,000원씩 받는 데입니다. 그러면은 이 테니스 공 안에 10개 피가 20개 피가 들어간대요. 그럼 낮에 이렇게 테니스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찢어가지고 담배를 넣고 그리고 그걸 뻥 하면은 저 바깥에서 공이 날아오고 안에 공은 저를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신창원은 그런 장사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거기서 모은 돈으로 사람들마다 자기가 판돈을 빌려주고 안에서 고스톱판을 벌리게 하고 자기는 사람들의 관심이 멀어질 동안 조용히 탈옥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드라마 같죠. PD로서 저는 이 취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신창원 이야기가 훨씬 더 매력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는 교무과를 공사한다고 안에서 공사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부들이 교도소 안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영화처럼 탈출하기 좋은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신창원은 자기 몸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무구나무서기 한 채로 부산교도소 운동장을 산책을 합니다. 이렇게 체력이 이렇게 좋아요. 팔 근육이. 그리고 공장이 1공장부터 9공장, 10공장 이렇게 있는데 공장마다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만드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신창원은 7공장인가 하는 데가 목공 공장인데 나무로 된 이렇게 판넬을 짭니다. 이렇게 자기 몸이 딱 들어가게끔. 짜보면 이게 걸리잖아요. 그게 교도소 창틀 하나 뺐을 때 크기인 거죠. 들어가 보고 걸리면은 다시 몸을 또 만들어요. 그래 그 당시 때 조선일보에서 나오는 필이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잡지가 여성지가 두껍죠. 그거를 이렇게 손으로 척척 찢어요. 팔 힘이 그렇게 좋은 거죠. 그래서 탈옥 준비가 모든 게 끝났을 때 그날 밤에 아이들한테 자기 방에 있는 친구들한테 자기 판돈 빌려주고 고스톱판을 벌려주고 자기는 이 창틀을 끄고 빠져나갑니다. 빠져나올 때 살점이 여기 다 묻었어요. 창틀 끝에. 잔인하죠. 그리고 순서리 하나 내지 않고 거기서 자전거를 얻어 타고 부산교도소로 유유히 나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잡히죠. 그러니 제가 이거를 취재하러 갔는데 저 사람들이 이야기는 하나도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창원 이야기를 하겠다고 부산교도소 가서 아이템을 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참 갈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저한테 들려줬던 이야기는 신창원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누구를 죽였고 나는 왜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사람들이 지난 16년 동안 아이를 한 번도 면회를 해가지고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이 사람의 얼굴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설득한 끝에 다큐멘터리를 찍게 되고 찍는 내내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것이 융합해서 처음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낯설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카메라맨은 어떻게 찍어야 될지, 저는 어떻게 연출해야 될지, 음악은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릅니다. 그렇게 계속 헤매게 되는 거죠. 어쨌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줬고 시사회를 했는데 시사회에 17명의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KBS의 아주 부사장부터 높으신 분들은 다 왔겠죠. 근데 저는 편집이 바빠서 시사회를 못 갑니다. 못 갔는데 제가 편집실에서 편집하고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사회를 했는데 17명이 다 울고 난리가 났다. 이 프로그램 대박이 날까 이런 반응을 받았습니다. 이게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제가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KBS 국제회의실에서 기자들이 50명이 왔습니다. 50명이 왔는데 그 봄에 보통은 이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드라마가 제일 탑에 들어가죠. 이번 드라마 누가 나오고 주인공이 뭐다. 그런데 그거를 다 뒤집고 다큐 미니 시리즈 인간극장이 올 봄에 방송가를 강타하는 컨텐츠가 될 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공을 했죠. 시청률도 잘 나오고 제가 그게 상을 12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PD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잘나서 이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융합을 하게 되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가로 묶어내는 능력이 저 안에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런데 보통 그러다 보면 PD들은 타협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강력한 저항 세력이 있는 거죠. 융합을 하거나 퓨전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부딪혀가지고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걸 할 때는 절반은 무대포 정신이 없으면 통과되기 힘듭니다. 이 프로그램 할 때도 5부작이 아니고 2부작을 하라는 엄청나게 압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2부작 다큐멘터리는 그냥 2부작 하면 되는 거니까 미니 시리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우리 중에 제일 많이 나간 건 15부작까지 나갔으니까 진정으로 세계 방송문법의 새로운 장르 개척을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거기에는 우리 안에 어떤 타협해서는 안 되는 어떤 마지노선 같은 것들은 PD로서 정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 음악 기억나시죠? 이것이 제가 타협할 수 없었던 가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이건 뭐 개콘에서 음악으로 많이 불렀죠. 자, 여기 음악 감독이 타이틀곡으로 만들어 온 거예요. 음악 감독은 굉장히 유명한 CF 쪽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딱 처음 듣는 순간 음악이 좋은데 타이틀은 아니다. 이거 쓸 수 없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예민한 분이에요. 중간에 막 그만두니까. 저랑 한 달 동안 싸웁니다. 보통 음악 갖고 우리가 한 시간을 싸우지만 한 달은 싸우지 않거든요. 나는 이것이 프로그램 딱 끝날 때 딱 스틸하는 장면에 나가야지. 이게 미니 시리즈지. 이게 타이틀 음악으로 나가면 난 미니 시리즈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분하고 계속 싸웁니다. 누가 이겼겠습니까? 제가 이겼겠죠. 여러분들이 엔딩 음악에서 이거 듣잖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 나는 이걸 미니 시리즈로 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미니 시리즈 핵심은 나는 음악이다. 음악에는 타이틀 음악, 엔딩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사람마다 테마 음악을 나는 처음으로 넣겠다. 왜냐하면 드라마가 테마 음악들이 있잖아요. 근데 다큐에서 어떤 주인공이나 조연들한테 테마 음악을 따로 넣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 음악을 착 깔아주는 겁니다. 여러 차례 편곡을 해가지고. 그래서 인간극장의 음악이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건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좋은 분이에요. 한국 방송가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됐으면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사람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전문가를 묶는 사람이니까 저 안에는 이거를 미니 시리즈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공식 같은 제 나름의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무너뜨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진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는. 그런데 그런 거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렌디피티라고. 요즘 많이 쓰던데 뜻밖의 재미, 뜻밖의 발견이나 발명입니다. 아까 제가 미니 시리즈를 하게 된 이유도 굉장히 간단한데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데 미니 시리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어느 날 우리가 그렇게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도 그 말만이 제 눈에 다른 어떤 장면도 보이지 않고 그 장면만 보이는 겁니다. 미니 시리즈.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뜻밖의 재미나 발명을 하게 된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보통 창의라고 라는 틀 안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두 번째 사람 이야기, 제 이야기 다음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제가 물 좀 마실게요. 창의는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없는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니고 버섯이 있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카소도 이런 말을 하죠. 예술도 발견하는 거라고. 저는 미니 시리즈는 원래 있었죠.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역에서 저거를 발견해서 접목시켰고 접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갈등을 했지만은 제가 가진 마지노선까지는 추진했던 거죠. 그리고 창의는 나를 가두고 있는 틀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이미 누가 한 것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 음악, 이걸 구성하는 거, 편집, 이거를 다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죠. 뭐 지금은 이제 인간극장이 많이 늙었지만은 2000년도, 지금부터 15년 전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아마 문법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좀 하려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본 사람 있을지 모르겠는데. 송창희 PD라고 우리나라 예능에 MBC 90년대 MBC 예능 전성시대를 연 사람입니다. TVN을 개척했고 굉장히 유명한 PD예요. 여기 젊어 보이는데 올해 거의 한갑 정도 됐어요, 나이는. 지금 TVN의 부사장으로 계십니다. 저랑 자주 만나서 술도 먹고 그러는 친한 사이예요. 근데 이분은 90년대 MBC 예능 전성시대 TVN을 개척한 PD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최선을 다해 짝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본인 스스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이 있었냐? 이 사람 때문입니다. 김병조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코미디언인데 어렸을 때 봤죠. 나가 놀아나 뭐 이런 말하고 기억나시죠? 이분이 MBC 일요일 밤에 대행진이라고 그랬는데 일밤에 MC를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일밤은 감히 KBS는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전성기를 누리는 최고의 이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 때 민정당 가가지고 찬조 연설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코미디언을 부르니까 정치권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가서 무슨 이야기 했냐면 민정당은 국민에게 정을 주는 당이라고 한마디 하고, 그리고 통일민주당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당 한마디 하니까, 그 당시 때가 1987년이라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난 이 당시 때라 이런 말을 한마디 해가지고 사회로부터 매장당합니다. 국가적 분위기가 나라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팽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일밤은 시청률이 지금으로 하면은 10% 언더로 나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 그 당시 때는 TV가 매체가 두 개밖에 없었죠. SBS 생기기 전이니까. 그러는 동안 KBS에서는 스리랑 부부다, 뭐 네로 24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옛날에 막 이렇게 야구 방망이 들고 나오고 막 최양락이 네로 뭐 나오고 쇼 비디오 자키하고 뭐 이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막 잘 나오는 시기였죠. 그런데 90주 동안 헤맵니다. 일밤이. 90주 동안 시청률이 안 나요. 90주면 한 2년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송창희 선배가 그 당시 때 일밤을 뽀뽀뽀 하다가 이거를 맡으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가 맡고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터지니까 자기 잘못은 없는 거죠. 냉정하게. 없는데 맨날 열심히 만들고 또 찍고 내보내고 찍고 내보내고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본부장이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야, 너 듣자니까 땡땡이랑 거야.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속으로 이런 거죠. 그 방법이 알면 제가 이러고 있겠습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말 PD들은 죽는 거죠. 이럴 때. 특히 주말 버라이어티를 책임지고 있는 이 광고 매출까지 짓게 되면은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창의는 발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90주 동안 헤맨 이 PD한테 뭐가 들어왔냐면은 자, 이 메시지를 기억해 봅시다. 창의는 한계사항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계사항이에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2년 동안. 근데 그 사람 머리에 이게 들어온 게 뭐냐면 본부장 책상 뒤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90년대 드라마, 90년대 쇼, 90년대 코미디. 너무 평범한 말이죠. 1987년도, 8년도에. 뭐 당연히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2015년 드라마, 그냥 평범하게 써놓는 거죠. 그런데 본부장은 머릿속에 어쨌든 다가올 90년대를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랑 만나면 맨날 이거 갖고 수다 떨어요. 그 당시 때. 그게 무슨 90년대 코미디냐 막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칠판에 보는 순간 모든 머리가 정지됩니다. 정지되고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머릿속에서 아까 제가 미니 시리즈란 그 말 한마디에 꽂힌 거랑 똑같은 겁니다. 뭐 아까 세렌디피티 뭐가 확 온 거죠. 뭐 있구나. 그리고 자기 사무실로 돌아와가지고 티시트부터 찢어버립니다. 찢어버리고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90년대 코미디를 하자. 딱 이 한마디만 결정하는 거예요. 90년대 코미디. 근데 그 당시 때 코미디는 희극인들이 하는 거였어요. 아시죠? 코미디언들이 코미디를 합니다. 근데 요즘은 우리가 예능 풀면 다 하죠. 심지어 일반인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심지어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막 나뭇잎만 흩날려도 여고생들이 웃고 그러잖아요. 그 웃음의 의미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웃음은 누가 해야 되냐면 코미디언들만 해야 된다는 틀이 있는 거죠. 우리가 깰 수 없었던 감히 그 어마어마한 벽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꽁트만 해야 웃긴가? 대학을 가야 잘 사는가? 뭐 이런 명제를 막 던져보는 거 스스로. 돈을 벌어야만 성공하는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랑 관련된 그 당시 때 주병진이 있는 사람들 모아놓고 야, 우리 90년대 코미디를 하자. 꽁트를 하지 말자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멘붕이 와요. 꽁트를 안 하면 뭘 하죠? 한 번도 뭘 해보질 않았던 거죠. 꽁트를 안 하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이 되는 게 토크 코미디 쇼라는 새로운 장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약간의 재능과 열정이 있는, 아까 말한 짝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한 PD에서 놀라운 창의의 시대, 이름도 송창이잖아요. 특이하게. 이 시대를 우리나라 방송 최고의 역사를 엽니다. 이 사람이. 그때 이 말이 다시 2014년에 된 지금 시점에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뭘 했냐면은 주병진, 이경규죠, 노사연, 김은국, 이 네 사람을 써가지고 지금을 하면 집단 MC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런데 주병진은 메인 MC예요. 그리고 이경규는 무명에 가깝습니다. 애드립이 아주 능한 별밤 보조 MC였어요. 그 무명이죠. 완전 모험인 겁니다. 그 다음에 노사연은 입담 좋은 개그 본능이 무명 가수였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모인다 해서 웃기는데 TV에서는 나가지고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그 다음에 김은국은 사람 자체가 좀 희한한 돌출이죠. 좀 사람이 좀 이상하죠. 예. 근데 지금이야 우리가 웃지만은 그 당시 때 이걸 한다 그러면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 미쳤구나, 드디어 시청률 안 나오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심지어 노사연은 이 가수라는 정체성이 있어가지고 안 하고 싶어 해요, 되게. 코미디 프로에 탤런트들 부르면 그 당시 때는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랬거든. 탤런트 위상이 높은 시대니까, 배우가. 지금이야 우리 막 영화 새로 개봉하고 그러면 막 부르잖아요. 프로모션으로 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지만 그 당시 때는 그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노사연 씨는 하기 싫어하니까 이 사람이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 부르면은 신청곡에다가 이렇게 적는 거예요. 요즘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너무 대박이에요.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 여론 조작도 했던 거죠. 대박이 났을까 안 났을까요? 대박 났으니까 아마 이분이 바뀌었겠죠. 그때 나온 기억나세요? 한국 예능의 역사를 바꾼 몰래카메라라는 게 나옵니다.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그 유열이 머리 감고 있으면은 뒤에서 막 짜주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몰래카메라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건데, 사실은 그건 원래 있었어요. TBC도 옛날에 좀 했고, 우리나라 미국에 그런 포맷들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가학적이라서 못하게 했던 거죠. 근데 가학적이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던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90년대 코미디라는 그 말 한마디, 90년대 드라마, 90년대 쇼라는 그 말 한마디가 자기를 움직였고, 자기를 가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말 세상에 깰 수 있는 틀을 깨면서 이 사람이 한국 방송 역사상,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분의 예능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랑 만나 수다 떨거나 예능하면은 그 당시 때 그 아이디어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 성공 코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TVN으로 옮겨가지고도 프로그램들이 다 성공을 하죠. 예를 들자면 뭐 막대 먹은 영애 씨, 드라마로 육미를 찍잖아요. 뭐 리얼스트림 묘, 택시 같은, 택시 안에서 토크쇼 하는 거 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TVN이 신규 채널 치고는 가장 빨리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이 단 한 사람을 캐스팅했을 뿐이에요. 송창이라는 사람. 당신한테 정권을 줄 테니까 CJ 이미경 부회장이 한번 해보시오.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는 영어도 못해, 프로그램 테크닉도 떨어져. 뭘 잘하냐면은 사람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거죠. 이미 그 성공 코드를 맛본 겁니다. 그게 저는 창의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것이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니지만은, 하지만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을 변화시킨 건 언제나 새로운 것들이었던 거죠. 그것들이 기존의 문법하고 만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문법하고 만나서 융합을 일으켰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회사에서도. 지금 전쟁에서 지고 있다면 전쟁터로 옮겨라. 맥주 시장이 포화 상태인데 새로운 술이 들어가면은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어야 되는, 마케팅에서도 많이 쓰기도 하죠. 새로운 전쟁터를 만들어야 돼. 새로운 시청자층을 만들어야 되고, 새로운 수익군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들어가면은 지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왜냐면은 송창이라는 사람이 90주 동안 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더 졌으면은 내렸겠죠. 너는 그만하고. 그럼 그 사람의 인생에서 새로운 시대는 열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창의는 습관이고 늘 발견해야 되니까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습관의 문제고, 그리고 습관은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게 만들죠. 그래서 여기 한번 성공한 코드는 그 다음에 가서도 계속 성공하는 자기만의 DNA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2000년도 5월 1일에 만들어졌던 그 DNA가 그렇고 그런 PD에서 한번 재미를 한번 맛본 거죠. 그 다음부터 키즈 대한민국으로 재미를 확 봤습니다. 왜 봤냐면은
퀴즈에 처음으로 사람 냄새라는 거 집어넣어봐요. 보통 우리가 퀴즈 그러면은 카이스트 애들만 우승할 것 같은, 서울대 애들만 우승할 것 같은 이런 포맷이었잖아요. 사실 그랬고요. 그런데 평범한 짜장면 배달원, 주부, 열쇠 수리공 이런 사람들이 우승합니다. 그리고 그게 뭐 마지막 파이널에서 막 울고 그러죠. 그러니까 퀴즈에 처음으로 휴머니즘을 넣어본 거죠. 섞어본 겁니다. 6mm 저널리즘이라는 무한지대도 최초로 한번 도입을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SBS 스페셜을 최초로 런칭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제가 재미를 본 게 밥상머리의 기적이라는 걸 했어요. 딱 한 줄. 요즘 우리 애들은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 큰일이야. 이 한 줄을 제가 신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밥상머리에 대한 교육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뒤져봐도.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을 하는 데를 찾아보니까 미국 케네디 가문이 전통적으로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세계적인 가문들은. 밥상머리에서 경제교육 시키고 너의 인생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 때 용산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데를 찾아가 봤더니 아빠가 매일 신문을 써머리 해주고 지난 한 주 동안 책을 읽은 거 아이한테 써머리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물어봤죠. 너는 누가 너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니? 그랬더니 아버지보다 아버지가 주는 메시지가 좋았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신문에는 한 줄도 안 나온 겁니다. 자료 서치라도 안 나오고. 그런데 발견해가지고 프로그램 역금을 해서 갑자기 우리나라의 밥상머리 열풍을 일으킨 했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온갖 관련된 책이 팔리고 저희가 만든 책도 10만 권이 팔렸으니까 엄청나게 열풍이 불었죠. 또 하나는 절하는 열풍을 제가 좀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절에 가면은 저는 크리스찬이라 뭐 다른 문화는 이해를 못하지만 절에 가면 이렇게 절을 하잖아요. 그런데 절을 한국 사람들만 할까 이렇게 스스로 의문점을 던져봤어요. 한번 발견해 본 거죠. 근데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절을 전 세계 절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밖에 없더라고요. 불교 국가인데. 오체투지라고 티베트 사람들이 하긴 하죠. 근데 그건 절의 형태라고는 좀 다릅니다. 순례를 하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가 절하지 않아요. 일본 불교에 물어봤죠. 일본의 불교에 절합니까? 그랬더니 일본은 이 물어보고 있는 거를 굴욕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절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놀라운 발견이 있는 거잖아요. 저거를 파보자.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108배 절하하는 거는 우리 몸에 엄청난 신체적 균형을 가져오고 명상이 되고 요가가 되고 그런 거죠. 그다음부터 이 절하는 열풍이 막 전국적으로 막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실에 절 방석을 갖다 놓고 점심시간 되면은 밥 먹고 절하는 게 사람들이. 그런 8시 뉴스에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단 굉장히 사소한 것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됐던 거죠. 아까 말한 특강 열풍. 이건 송창희 선배랑 술 먹다가 우리가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특강을 쇼랑 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강쇼가 나오게 됐죠. 그 다음부터 한국 방송에 TV만 틀면 특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강의 바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트렌드를 만들어내죠. 근데 트렌드를 낸다는 거는 그게 굉장히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또는 우리가 인사이트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있는 어떤 성공 코드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인생에서 단순히 발견했다는 거,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 셈입니다. 무망지복이라는 이런 말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널려 있는 것들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그 창의가 아니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작품 잘 아시죠? 뭘로 보이나요? 소머리? 네, 맞죠, 소머리. 근데 자전거 안장이죠, 이렇게 하면. 딱 두 개 한 세계적인 작품이죠, 피카소의 황소머리. 아마 수십억이 아니고 100억대 이상에 팔릴 겁니다. 근데 예술이 이렇게 단순하다 그래요, 피카소가.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 딱 두 개만 합니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 예술하는 사람이나 우리나 뭐 그렇게 좀 진배 없다 뭐 이런 뜻은 아니지만 어쨌든 창의라는 것은 발견하는 거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면은 머리만 아프고 자기 스스로의 능력 비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창의는 기업 운명을 좀 바꿉니다. 세 번째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리콤의
전설적인 A였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셨어요. 기업의 운명을 바꿔놓고. 이분이 자기 한때 취업구가 300억 정도 됐어요. 자기 손에서. 자, 한번 볼까요? 혹시 이 매치순이라는 수 기억나세요? 아시죠? 매치순이 보회에서 나오는 건데 그 당시 때 시장 점유율 압도적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치순은 거대한 아까 말한 벽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자 오리콤의 이 P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꺾어봐라 라고 새로운 광고주가 찾아옵니다. 광고주는 설중매였어요. 설중매 아시죠? 서로 다른 거 아시죠? 그 당시 때 이게 구매는 그게 한 1 정도 됐어요. 게임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분이 딱 가보니까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매치순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설중매의 CEO를 찾아가가지고 병 모양을 크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생산 라인 공장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은 자기는 이 광고를 맞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 병 모양을 왜 크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 거기에다가 매실 세 알만 딱 집어넣고 싶습니다. 그래. 그리고 설득하고 진짜 융합을 했죠. 그래서 병 모양을 바꿉니다. 이렇게 설중매가 나오죠. 이게 들어가 있죠. 매실이 3개.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매실줄까요? 뒤에 게 매실주, 앞에는 짝퉁이 되는 겁니다. 다시 9대1로 바뀝니다. 이거 90% 매치순이라고 하면 매치순은 10%로 떨어져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똑같은 건데 본질은 똑같지 않나요? 똑같은데 이거를 바꿔내는 거죠. 이거는 일본의 조야라는 굉장히 유명한 매실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알이 3알인가 4알이 들어가 있어요. 그거 똑같이 발견해서 벤치마킹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매치순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 우리 술이 훨씬 더 좋다고 주장하면 대중들은 이미 그 마음에서 이건 왠지 진짜고 그건 가짜 같잖아요. 기업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근데 이분이 승승장구했겠죠. 오리콤에서 가장 잘 나간 AE가 됩니다. 그래서 오리콤의 최고의 영업 라인이 오비 맥주를 이 사람한테 맡깁니다. 네가 오비 맥주를 맡아. 알다시피 오리콤은 두산 옛날에 계열사였어요. 오비 맥주가 두산의 핵심이었고 오비 맥주는 두산이 팔았죠. 나중에 중공업을 사들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오비 맥주라는 거는 선대 회장 때부터 가져왔던 첫 아이템이에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일본의 4대 맥주 아시죠? 산토리, 또 기린, 그 다음에 아사히, 또 하나 있죠. 삿포로. 이 4대 맥주가 삿포로 가면 다 있죠. 그 중에 한 브랜드를 일본이 1945년도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일본으로 가면서 하나를 남겨놓고 갑니다. 남겨놓고 간 게 동양 맥주예요. 오리엔탈 비어. 그래서 오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오비 맥주를 먹었어요. 오비 맥주를 먹습니다. 오비 맥주를 안 먹고 그 당시 때 뭘 먹었냐면 크라운 맥주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크라운 맥주는 펩시하고 코카콜라의 싸움이 아니고 크라운 맥주를 먹으면 북한에서 넘어왔냐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맥주라고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비 맥주 맡았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장을 다 만들고 술은 잘 안 바꾸잖아요. 게임도 안 되게 이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크라운 맥주가 하이트 맥주로 바뀝니다. 그리고 걔들은 딱 한마디만 해요. 천년 안반수로 만들었다. 150m 뭐 이렇게 광천수하고 맥주 광고 하잖아요. 그리고 시장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은 우리만 진짜 술이고 하이트만 오비 맥주 가짜 술이 되는 거예요. 이건 물로 만든다 그래요. 이 사람 입장에서 황당하죠. 무슨 술이냐. 응? 술이 똑같은 거지. 근데 술은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때 술을 물에 끓여가지고 만들어요. 맥주를. 그 이후에 무슨 비열처리 맥주 논쟁이 또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비 맥주 경영진들은 야 무슨 술이냐 무슨 소리냐 술은 끓여서 만드는데 어떻게 하이트 맥주가 진짜냐 저 천년 안반수 가짜 아니냐. 근데 이 사람이 오비 맥주 경영진을 찾아가서 계속 그럽니다. 300m만 뚫읍시다. 150m를 이기는 거는 300m밖에 없습니다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녀요. 근데 오비 맥주 경영진은 무슨 소리냐 술이 끓여서 나오는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비 맥주 망해요 거의. 시장에 그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 그리고 외국계 여러 개 넘어가고 지금은 아마 오비 맥주 약간 점유율이 올라갔을 거예요. 손이 여러 번 바뀌죠. 두산그룹 자체가 오비 맥주를 할 수밖에 없는 선대 회장 때부터 가져왔던 최고의 아이템을 아까 말한 대로
이 거대한 벽을 못 뚫은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진 틀을 못 깼기 때문에 기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이분은 설중매로 대박을 치고 오미 맥주로 망한 다음에 미국으로 이민을 떠납니다. 갔어야죠. A는 자기라도 삽을 들고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300m 뚫어가지고 우리 맥주는 300m에서 올라오는 맥주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은 소비자들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 하이트는 약해. 저거 300m를 먹어. 300m가 진짜야. 소비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가 또 만났던 취재 중에 만났던 바다목장 이모 하는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분이세요. 11살 때 칼을 잡아가지고 신라호텔에 15년간 조리사로 있다가 독립 아닌 독립을 합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칼잡이죠. 근데 이분이 저 분당에 있는 고길이라고 유원지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유원지에 바다목장이라는 이는 횟집을 만드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산꼭대기의 유원지에 어떻게 횟집을 하느냐 그 당시 때. 이 상식적으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고깃집을 가거나 한식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초에 바다목장 브랜드도 최초로 했고 대박이 납니다. 1년에 연봉을 30억씩 벌었어요. 지금은 팔았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항상 딱 차려줍니다. 2만 원밖에 안 해요. 요즘 가격이 좀 올랐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거 일식으로 내요. 자기가 잘하잖아요. 회가 살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찍기 다시도 회로 나와 이 집은. 그리고 무한 리필이에요 또. 2만 원, 2만 5천 원, 3만 원 코스 했는데 거의 차이가 없어요. 지금 계속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나오고 있죠? 또 나옵니다.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죠. 산에 자기 일식하고 만나게 한 겁니다. 상식을 깼죠. 안 된다, 안 된다 다 반대를 했대요.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니? 뭘 잘했니? 근데 여기 온 사람들한테 일식을 먹이면 산꼭대기에 대박이 날 것 같아요. 라는 자기 뭔가 발견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왜 산에서는 횟집이 없는 거야? 끊임없이 유원지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그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뭐 다 보편화됐겠죠. 해가 아직 안 났네 다. 예. 아직도 나오고. 이까지가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 퓨전은 창의를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창의는 발견하는 거고 창의는 습관이. 답은 창의에 있습니다. 제가 만난 PD라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러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포지셔닝을 좀 바꿔야 되잖아요. 진짜 전쟁 이기 자신이 없으면 전쟁터로 옮겨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똑같은 걸로 돌파해서 이기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돈테라는 디자이너 제가 만난 이야기입니다. 혹시 아세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영국의 텐절이라는 회사에 인턴으로 입사해서 7년 만에 CEO에 오른 일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영국 항공 인테리어 디자인에 일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10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성공시대에 나와야 될 사람이죠. 발견했을 뿐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은근히 불편한, 교수님 그렇죠? 은근히 불편하죠? 이게 180도 안 잡게 잡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됩니다. 불편해요. 근데 또 계속 음식들이 자주 나오고 막 이렇게 서비스가 좋으니까 또 잠도 못 자 이렇게. 다음에 또 뭐가 나오나 기대심들도 있고. 우리 같이 가끔 타는 사람들, 마일리지로 타는 사람들은 가는 내내 미주노선 타면은 뭔가 늘 설레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게. 불편합니다. 고객들이 불만이 있죠. 영국 항공이 좌석을 편안하게 해달라는 미션 딱 하나만 줍니다. 근데 그 벽이에요, 벽.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클래스 안에 더 방법이 없는 게 복층으로 만들게 돼요.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사람들은 상체가 크죠. 하체가 작고. 근데 이 사람을, 한 사람을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을 거꾸로 해놓으면은 네모 안에 딱 들어가겠죠. 직사각형 안에. S자 포맷을 통해서 20% 사람을 더 태웁니다. 이렇게 태우죠. 그래서 영국 항공이 딱 광고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비행기라고.
매출이 10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클래스는 영국항공 이전 이후 시대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7년 만에 이걸 한 거예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발견한 거죠. 상체가 좀 크고 하체가 참 단순한데, 그죠? 알고 보면 단순한데, 그죠? 제가 작년에 그 이노비즈 최고의 가정에서 만난 동생 같은 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또났다 목장이라고. 왜 또났다냐고 이름 물어봤더니 그 소가 밤마다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해가지고 3마리를 시작했는데 지금 300마리를. 그리고 아니 이노비즈 소 젖자야지 나올 시간이 돼. 그랬더니 아 형님 제가 그래서 기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밤에 자기가 소가 젖을 짤 수 있는 걸 개발했대요. 그래서 이 시간에 자기가 수업 받는 때도 소들이 열심히 젖을 짜고 있답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좀 촌스럽게 생겼지만 IT하고 융합했어요. 로봇이 우유를 짜게끔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때 되면은 쭈루룩 가고 젖을 짜고 나온대요. 놀라운 일이죠. 차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소들이도 없고 우리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밤에 짠 우유. 소들이 밤에 자야 되니까 안 짜잖아요. 그런데 기계가 있으면 사람이 안 하니까 자동으로 와서 짜고 가는 거예요. 밤에 짠 우유는 가격이 2배로 비싼데 정말 맛이, 이 블라인드 테스트라면 맛이 훨씬 더 좋아요. 백화점에 쫙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했던 거죠, 이 사람? 진짜 융합했던 것밖에 없어요. 자기는 공고 나왔고 배운 게 없답니다. 근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학력이 그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 거죠. 또 하나 이야기 해볼까요? 고속도로 차 막히고 있죠. 이건 뭐 제가 들은 이야기라 이거는 실제로 가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서 유동량이 가장 많은 데가 고속도로죠. 하루에도 수십만 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코롱에서 덕평휴게소라는 걸 만듭니다. 알고 계세요? 이 영동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아주 럭셔리한 휴게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려면 뭔가 프로모션 해야 되잖아요. 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뭘 했냐면은 소변기를 답니다. 남자. 이게 뭐냐면은 남자가 소변을 보면은 여기 게이지가 치치치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오줌 빨래에 따라서 게이지가 다 이게. 그런데 좀 전에 휴게소에서 볼일을 보고 간 사람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꼭 기억했다 하게 됩니다. 왜냐면 남자들은 묘한 이런 데에 대한 자존심이 좀 있죠. 그러면 게이지가 해가지고 좀 전에 싼 사람하고 싸워요. 그리고 뭐라고 써있죠? 오줌빨 대결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려게. 저 말을 듣는 순간 괜히 힘을 더 주게 되죠. 덕평휴게소는 미어 터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가면 같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했죠. 전 세계에. 그래서 제 주변의 지인들은 참았다가 가요. 집에서부터 참아가지고 2시간 동안 가가지고 여기서 야 오늘 나 기록 세웠다 이러고. 휴게소라는 굉장히 아날로그한 공간에 뭐 융합하죠. 정말 별거 아닌데 그죠? 근데 이거 마케팅비가 얼마 든 줄 아세요? 300만 원 들었대요.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해도 하겠죠?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여자 아이템을 지금 내면 여러분들은 바로 창업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찾고 있어요. 여자 아이템을. 여자들은 앉아서 뭘 해야 되는데. 토즈라고 그 세미나 룸 아시죠? 독서실입니다. 제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30년 동안 독서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토즈라는 브랜드가 변화를 시키죠. 공부가 잘 되는 곳이라고. 그래서 시스템을 넣습니다. 아주 첨단으로. 그리고 7가지의 공부하는 카테고리를 넣어가지고 서서 공부하는 아이, 떠들면서 하는 아이, 그 다음에 조용하게 조명 아래 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각 방마다 IT를 접목시켜요. 대박이 났습니다. 전국에 50개가 오픈했죠. 51호점은 내일 모레 우장산에서 저의 이름으로 오픈합니다. 이거 왜 했을까요?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려고. 1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토지에 제가 그랬어요. 벤치마킹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회사 본부장은 출근 안 하고 맨날 가서 청소하고 그러는데. 우장산 센터가 51호점인가 그럴 거예요. 오픈합니다. 독서실이라는 굉장히 아날로그인 공간을 바꿔본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바꾸면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해요. 융합은 그래서 운반하는 거예요. 있는 아이디어를. 이쪽에 있는 아이디어를 저쪽에 운반하는. 새로 거기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좀 명심해야 되겠다. 이발소입니다. 지난 50년간 변하지 않는 공간이죠. 왜냐면은 그 미용실이라는 여자들의 공간이 이제 남성까지 먹어서 다 먹은 거죠. 이거 변화시키면은 남자들, 특히 요즘 남성 시장이 굉장히 크시잖아요. 화장품도 그렇고요. 저희가 뷰티 프로그램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거의 블루오션이랍니다. 남성 뷰티 시장이. 이거 바꾼 아이디어 내면 여러분들은 창업하시면 돼요. 그냥. 열려있죠. 남들이 가지 않은 공간. 지금 드라마 쪽의 이슈는 뭐냐면은 우리가 30년 전에 만들었던 드라마 리메이크 붐이에요. 시나리오 다시 쓰는. 세상에 새로울 게 없거든요. 다시 재창조해보는 거죠. 지금 도심은, 4대문화의 도심은 뭐라고 있죠? 도심 재생이 화두잖아요. 왜냐면은 강남은 이미 평창이 끝났고 더 개발해야 되겠고 도심 안에 다시 리모델링해서 개발하는 겁니다. 제가 사무실이 상암동에 있는데 같은 건물 3층에 카이스트 있어요. 시티도. 상암동에 있는데 3년 전에 그 집값이 1억밖에 안 됐어요. 아무도 사지 않는. 지금 평당 3천만 원을 줘도 살 수가 없습니다. 도심 재생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묵촌이죠. 10년 전에 목수를 하면 구하기 힘들었답니다. 고치려면 집을. 근데 그 당시 때 목수들은 뭐라고 했었냐면은 물 내려오는 거 이런 거 고치고 그랬던 거죠.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심 재생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북촌이 목수가 300명이 됩니다. 일자리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바뀌지 않는 공간이죠. 바뀌지 않는 철옹성 같은 벽이 있어요. 저거 바꾸면은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 거죠. 누군가는 바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관심이 없고 이렇게 바뀌고 있죠. 조금씩. 그래서 저는 뭐 경영하는 사람이니까 최근에 경영 환경이 급변하면서 뜻밖의 아이디어로 성공한 기업들이 다수 출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호가 대표적인 거죠. 고호텍스. 발견한 거죠. 아들이. 그래서 물 대신 공기만 투과시키는 고호텍스 섬유를 발견해서 회사의 주류 상품으로 만들죠. 우리 모두 로열티 붙지 않습니까? 입으면은. 유튜브도 발견한 거잖아요. 너무 잘 나간 분들의 이야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있는 이야기 합니다. 아날로그 안에는 5등 안에 들면 살아남는다. 독서실 그래서 한번 실패해도 어프로치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하나같이 반응은 되게 좋아, 시장에서. 교육업체들이. 아니, 미디어 컨텐츠 회사에서 왜 저걸 하죠 그래요. 제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정주영은 뭘 알아가지고 무슨 그걸 중공업하고 그랬습니까? 쌀가게 하듯이.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디지털은 단 하나만 살아남거나 다 죽거나 하는 거죠. 컨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이지만은 반드시 준비된 기업이나 사람들에게만 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제가 PD로서 인프라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상시에 준비가 없었다면 프로그램 할 수 없는 거죠. 송창이라는 사람이 짝퉁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하지 않았다면 자기한테 90년대 코미디를 만드는 기회를 줬을 때 그 사람 하지 않았겠죠. 자기만의 네트워크 또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연은 누구한테나 반드시 옵니다. 기업한테든 사람한테도 우리 살아가면서 반드시 오지만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보기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퓨전은 본질을 기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건 이제 창의를 기본으로 했던 거고. 근데 하다 보면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맥주를 했으면 맥주를 해야 되고 물을 만들면 물을 해야 되는데 2% 부족할 때 물인가요? 그건 음료수죠. 물은 물을 만들어야 됩니다. 청원 아이스도 물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물을 새로운 물을 하는 거죠. 청원 나이스 이런 물을 많이 먹으면 안 좋지 않나요? 물이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깨는 새로운 걸 하게 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그 물 먹지 않을 겁니다. 웅진코에 먹지 않을 거예요. 그 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은 기겁을 하겠죠. 와,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아무 영양가 없는 물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생수는 불편하잖아요. 새로운 시장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본질 같은 겁니다. 본질.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본디부터 갖고 있는 사물 스스로의 성질이나 모습.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창의를 우리가 앞두게 되면은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리뉴얼 하라고. 네, 그렇죠. 근데 리뉴얼은 일신 새롭게 하기. 사전적 의미가 다시 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본질은 깊이 인사이트하면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휴먼 다큐멘터리 하게 돼도 휴먼 다큐멘터리의 본질, 인간의 본질, 그게 들어있는 희노애락의 어떤 삶의 모습, 그 디테일한 거는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리뉴얼하게 어떻게? 훨씬 더 미니 시리즈 드라마틱하게 봤을 뿐인 거죠. 근데 그거 내가 만들었는데 야, 그 무슨 드라마냐? 무슨 다큐멘터리냐? 뭐 네가 말한 건 어떤 프로야? 이렇게 되버리면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정석은 없지만 기본이 있다 이런 말하고 파격은 기본기에서 깨는 것이라는 이런 말을 잘 씁니다, 저희들이. 근데 파격만 존재하면 본질이 놓쳐버리죠.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거 볼까요? 무슨 술이죠? 진로죠. 진로를 리뉴얼 해달라 그럽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한테. 근데 진로가 우리말로 뭐예요? 네, 참이슬이죠. 진로의 본질은 참이슬이에요. 어느 누구도 말한 적이 없답니다. 참진 이슬로. 이렇게 처음 만들죠. 이거는 본질에 대한 놀라운 발견인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를 빼버렸으면요. 이건 진로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술 안 바꿔요. 그러나 아까 크라운은 바꿔야죠. 크라운은 시장에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바닥이 있기 때문에 하이트를 했던 거고 오비는 본질로 갔어야 되죠. 300m 뚫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이민 가지 않았겠죠. 그죠? 참이슬 본질입니다. 깊이 인사이트를 해본 거죠. 그래서 지금은 참이슬이잖아요. 진로란 말이 없죠. 여기 조그맣게 가 있죠. 브랜드니까. 리뉴얼이 곧 본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분이 한 거예요. 손혜원이란. 제가 만난 사람 중 깜짝 놀랐습니다. 참이슬 했어요. 딤체, 힐스테이트, 엔젤리너스 커피, 처음처럼 종갓집 밴드. 근데 놀라운 건 처음처럼도 이 사람들이 맡겨요. 경쟁회사가. 그래서 신영국 선생님의 붓것이 개인적으로 존경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처음처럼 이런 거 만들어내죠. 술을 깊이 인사이트를 한 거죠. 지금도 화제거리죠. 어떻게 술회사가 똑같이 맡기느냐. 둘 다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저는 네이밍 할 때마다 스킨스쿠버 하는 기분이 들어요. 깊이 들어가면 바닥까지. 본질 깊이. 어떤 제품이든 조직이든 이미지라는 수면 위를 떠다녀서는 안 되고 산소통을 쥐고 수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 깊은 의미가 보이는 거죠. 우리가 진로라는 말에 참이슬이 들어있는 거 어느 누구도 몰라는 거죠. 그냥 진로인 거죠, 진로. 우리 옛날에 진로 뭐 이렇게 뚜껑이 잡는다. 이런 이미지만 있었던 거죠. 들어볼 때 빗소리가 나죠. 빗소리의 본질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녹음한 거예요. 교자 만두 튀기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하면 다시 되나요? 빗소리인가요? 본질이 어디죠? 왜 비 오는 날 우리가 파죽 먹는지 아세요? 인간의 본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가 잘 돼요. 비 오는 날 있는데 맥주 한잔 하고 싶죠, 여기는.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뭔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뭐가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본능까지 잃어버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날 왠지 뭐 마른 안주나 비 오는 날 뭐 드라이 안주 갖다 놓으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그런 거를 공식을 깨는 겁니다. 리뉴얼하면서. 바둑은 우리가 보통 정석부터 배우잖아요.
다 정석부터 배웁니다. 하지만은 어느 단계를 지나면은 정석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퓨전은 관심을 기본으로 합니다. 관심.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임. 남녀가 관심 있으면 이렇게 되죠. 제가 지난번인가 우리 사무실에 김태훈 씨, 이게 좀 다른 이야기인데 놀러 와가지고, 김태훈 알죠? 팝 칼럼니스트하고 좀 막 종편 틀면 나오는 사람? 근데 이 친구가 남녀 연애 전문가예요. 여러분도 아주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남녀 문제, 저희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할 때마다 시청률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친구 이야기 듣고 제가 깨달았어요. 아, 당신 말이 맞다. 여자들은 남자들이 이해를 못한다 그러죠. 맞습니까? 남자들은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화성 남자 뭐 그런 말 쓰죠. 근데 재미난 게, 이 친구 이야기가 그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 여자들이 쓰는 단어는 2만 단어인데 남자들이 쓰는 단어는 9천 단어밖에 안 된대요. 그 보캐블러리가 한 사람은 2만이고 한 사람은 9천이니까 여자들이 하는 말을 남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아담이 21세기 오기 직전까지 버전이 1.0이었답니다. 김태훈의 말에 따르면. 근데 여자는 21세기가 넘어가면서 버전이 2.0으로 바뀐대요.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2.0에서 1.0 열리죠. 여자들은 남자가 열리는 겁니다. 이해를 가고. 근데 남자들은 1.0 컴퓨터에서 2.0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결혼기념일이다 이런 게 다가오면 여자들은 3개월 전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그날 뭘 입을까, 뭘 할까, 왜 야가자,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김태훈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들은 당일날 고민한대요. 그리고 백화점 막 달려간답니다. 달려가면은 그날 백화점 문 닫는 날이래요. 그렇게 다른 거죠, 생각이. 그런데 관심하다 보니까 이야기 좀 샜는데, 제가 요즘 우리 직원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해요. 남녀 이해하는 거. 최근에 우리 놀라운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굉장히 큰 보험사에서 우리한테 큰 프로젝트 의뢰를 했는데 중간에 계약이 파기됐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막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전부 여자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신 그 국장님은 저희가 말하는 거 하나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 이야기를 했어요. 넌 도대체 어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본대요.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 버전 1.0, 2.0. 4배도 나타나요. 우리가 CJ하고 일을 많이 하는데 요즘 여자들이 데스크에 많이 앉습니다. 여자분들이. 우리한테 욕을 해요. 그 남자분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심각해요. 심지어 냄새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그 전에 일단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하고 남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긴 해요. 굉장히 저도 지금 심각한 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들하고는 소통이 된대요. 기업에서. 앞으로 제가 보기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남자분들은 대우각성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관심, 프론트러너다 뭐 60명의 PD가 있다고 초고속 압축 성장을 하고 컨텐츠 강소기업 이런 거 해봤지만은 다 소용없다는 거 알았습니다. 아까 5년 동안 쭉 했더니 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뭔가 발견도 해야 되겠고, 뭔가 본질도 좀 찾아야 되겠고, 이 컨텐츠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있겠구나, 이런 깊은 자각에 좀 빠집니다. 더 먹을 게 없어요. 저희가 주당 최대 17시간까지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틀면 우리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틀 때마다 전쟁터예요. 매일매일 막 시사하고 뭐하고 깨지고 오면 뭐하고 바꾸고, 그거 하루 이틀이면 막 사람이 지쳐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럴 때 아까 말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안에 어떤 회사가 이사를 옵니다. 파란 오이 필름이라는 프로덕션이에요. 카이스트 출신이 만든 회사예요. 여러분들의 선배일지 후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석사 과정을 했어요. 3D 입체 영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오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죠? 관심을 가는 거죠.
야, 너 뭐하니?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3D 잘 아시겠지만은 뭐 이런 거라 그래. 전 전혀 몰라요, 3D를. 이 정도의 제 수준이었어요, 그 당시 때. 이 회사를 제가 보는 눈이. 그런데 우리가 뭘 하냐면 이종교배를 합니다. 이종교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만 올려놨을 뿐인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엔비디아 파라노의 카이스트 시티 대학원하고 만납니다. 여러분들 시티 대학원인가요? 시티 대학원 이런 걸 하는 대학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에서 야,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아까 말했죠. 전 전문가를 묻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의 2단계만 더 뭐 잘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게 알아버리면은 저는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첫 해 작년이죠. 저희가 최종 PT가 붙어요. 컨텐츠 진흥원에서. 전자부품 연구원이라는 무소불위의 골리앗하고 우리가 이 정도 됩니다. PT에 제가 배석을 했어요. 아, 잘하더라고요. 우리 PT를. 우리가 따냅니다. 이 사업을. 3D 실감, 무안경 실감형 영상. 한마디로 안경 없이 3D 입체 영상을 볼 수 있는 기술인데 여기 VM랩하고 같이 합니다. 교수님 계시네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우리는 관심만 가졌을 뿐인데 코옥이 됐던 거죠. 융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안경 올해 2000년도 들어가고요. 미디어 파사드 실감형 세계 최초 3D UHD 드라마 양방향 컨텐츠는 아까 어디 랩인지 모르겠는데 전봉강 교수님하고 시정건 교수님 올해 엊그제 또 됐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터넷 진흥원에서 따냈습니다. 이거는 게임하고 개발이 되는 그래서 이거를 브리핑하기 위해서 역시 우리 CT 대학원 출신의 우리 회사 직원이 지금 깐느에 가가지고 열심히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열심히 일할 시간이겠죠. 상반기 정부 프로젝트를 졸업합니다. 저는 뭐 했다고요? 아무것도 잘 모르고 전문가 묻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야 잘해보자.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야 본질은 이런 거 아닐까? 이런 게 대한 의견을 주고 잘 발견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관심사가 같았습니다. 어떤 게 같았냐면 이 친구하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하고 컨텐츠 했으면 관심이 달랐겠죠. 근데 스토리텔링 이야기만 나오면 서로 막 이거 하는 거야. 야, 이 스토리 이렇게 개발해보자. 그래서 기술은 운반만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기술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그래서 문화 콘텐츠, 강소기업에서 문화 콘텐츠 기술기업으로 약간 체질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들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저하고. 제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밥은 없고 밥상만 차려주는 것이 바로 관심사입니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거지. 내가 밥이 되려고 차려주려고 그러면은 나는 그게 깊이 이해를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융합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만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럼 공부하다가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공 분야하고 그들하고 만났을 때 융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0만이 되면 이슈가 된다 그러죠. 중요한 메시지 같아요. 100만이 되면 현상이 되고요. 1000만이 되면 트렌드가 되고 1억이 되면 문화가 되는 겁니다. 별거 되는 문화죠. 30억.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지금 100만을 이루고 있는 그거 찾아보세요. 우리 주변에. 역으로. 찾아보면은 거기 뭔가 내가 얹을 게 생기겠죠. 역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이 돼서 현상이 되고 있는 거. 야, 어떤 애들 신문 보면 현상이 있다고 그러죠. 거기에 뭐가 인사이트 발견하면은 그게 새로운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트위터처럼 1억을 만들고 10억을 만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역으로 했을 때 통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는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를 하고 있고요. 지식정보사회에서 관계사회로 관심경제사회로 가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루게릭 이야기하는 애들이죠. 루게릭 병 아시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리고 우리 누구죠? 그 뭔 일자 들어가는데 야구하다가 지금도 누워있죠. 그래서 삼성 내에서 관심경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수많은 동아리가 생기죠. 삼성이 아이폰에 충격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승일인데 아세요? 이승일인가 김승일. 이 친구가 이게 마우스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마우스가 500만 원이래요. 눈으로 깜빡깜빡하고 하는 거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친구를 해서 만들어 주기로 하는 거예요. 같은 관심을 가진 사람끼리. 근데 이게 갤럭시 S3에 집어넣죠. 깜빡하면은. 기술을 바꿔버리는 관심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성공한 사람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10년 전에 당신이 자주 어울렸던 5명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제가 롯데호텔 같은 데 들어가요. 로비에 문을 열고 싹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 20층 정도 올라가요. 복도로 한참 걸어가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해서 어떤 방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의자가 5개가 있어요. 한 사람씩 앉혀보세요. 첫 번째로 앉힌 5명 중에 지금 여러분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을 앉혀보세요. 또 해보세요. 자주 만나는 사람. 딱 하면 여러분 지금 큰일 나는 겁니다. 제가 우리 팀장이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본부장이 걸작인 말을 한마디 했어요. 지금 내가 만나는 5명 좀 멘붕이야. 그럼 그분은 10년 뒤에 멘붕 와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주변에 나한테 영감을 주는 5명이 누구인가를 봐야죠. 그들과 관심을 가지고. 친구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 드롭박스 휴스턴이 졸업식에서 했던 말이죠. 내가 MIT에서 나한테 영감을 주는 5명이 지금의 드롭박스를 만들었다 그러죠. 그렇다고 지금 친구를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남자 여자 서로 연인 관계에 대해 우리 헤어져. 너 생각해보니까 너 요즘 상태가 너무 안 좋아.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게 무언가를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융합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핵심은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관계 중심을 하셨죠. 원래. 일을 안 하셨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꼬셔가지고 하고 봤더니. 그런데 우리가 늘 일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좋고 소중하고 해야 될 자리에 빠지죠. 그런데 일의 중심이 되는 어떤 사람들은 꼭 하늘이 두 쪽 나도 가요. 그거 안 됩니다. 비즈니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도 그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서로 브로커끼리 만나가지고 사업이 됩니까? 그냥 우리에게 인사이트 주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했을 때 언젠가는 우리가 변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 중심보다는 수요 중심, 일 중심보다는 운동 중심,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일 자체로는 절대 완성이 안 됩니다. 아까 말한 그런 조합도 했잖아요. 그 주병진, 이경규, 노사연 또 누구 있죠? 뭔가 보는 것만으로도 좀 특이한 그런 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더군다나 저는 PD니까 PD들은 이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지금 퓨전하고 계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퓨전하고 있느냐? 퓨전은 화합이 아니잖아요. H2O가 아니고 혼합이 아닙니다. 설탕을 물이 만든 설탕물이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유리하고 납이 만나서 크리스탈이 되는 이게 제가 보기엔 융합에 가까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창조경제고 창조경제도 너무 좀 박근혜스럽네. 창의하자는 거죠. 연구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융합하면은 우리나라 미래창조부 장관 뭐 이렇게 남 이야기는 그렇지만 연구개발하자 그래. 그거 아닌데 융합의 핵심적인 철학은 그게 아닌데 융합 안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요. 황소개구리 아시죠, 여러분? 황소개구리 좀 만나본 사람 있어요? 황소개구리가 우리 맨날 언론에 나왔죠.
70년대 기저귀 식품, 농가 수입에 증대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도 가져온 거죠. 국민에게 단백질 공급은. 그런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됩니다. 생태계 파괴 주범 다 잡아먹어버리죠, 얘가. 그래서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시집에도 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없어져서 아세요, 여러분? 황소개구리 없어요, 저. 왜 없는지 아세요? 급격하게 개체수가 무차별 포획보다 근친교배를 시켜요. 그랬더니 합성 유전자가 대물림되면서 끼리끼리 짝짓기 했더니 새로운 환경 호르몬에 적응 못하고 자연 도태됩니다. 여러분 퓨전하세요? 안 하면 어찌 된다고요? 황소개구리. 우리 몸 안에 이미 미토콘드리아의 그 증거가 남아있죠. 조개혼의 필요성이 인지가 되는 겁니다. 신라가 끊임없이 근친상간하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퓨전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종교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2005년도에 핀지랩이라는 섬에 저희 팀에서 핀지랩이라는 섬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되게 존재감 없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섬에 제가 우리 PD를 보냅니다. 가는 데만 20시간 걸려요. 이 섬은 10%가 완전 생명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섬인데 완전 생명인데 왜 완전 생명이 있냐면은 태풍이 와서 고립됐을 때 사람들이 근친상간합니다. 그래서 그냥 정록 생명이 아니고 사람들이 완전 생명이 돼요. 인구의 한 10%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 옆에 섬도 그래요. 그 섬은 인구의 20%가 알비뇨증이에요. 하얗게 되지는 거 있죠. 근친하면은 퓨전 안 하면은 우리가 알비뇨가 되지 완전 생명이 되지 여러분들이 미래를 제가 장담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또 하나 섬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취재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종교배랑 관련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섬에 있지 않은 사람이 조그만 섬으로 다시 옮겼어요. 세 번째 섬으로. 인구 밀도가 너무 많아요. 거기는 2교대로 갑니다. 12시간 이 사람들이 자거나 깨고 나면은 섬이 좁아가고 잘 데가 없어요. 이쪽이 자고. 새로운 사회 문법이 만들어지죠. 너무 재밌다. 저기 한번 가보자. 꼭 갈 것 같습니다. 여기. 그게 또 우리가 새로운 발견을 해봐야 되죠. 퓨전 안 하면은 박진영 이야기 해드릴까요? 삼성 아세요, 여러분? 이게 아는 이야기인데 삼성전자에 가가지고 박진영이 아이폰 3를 꺼내놓잖아요. 그리고 삼성의 모든 CEO들이 전화를 걸어버렸더니 한 명도 이거 못 끈 거 아세요? 이게 잘 안 알려진 이야기인가? 삼성이 강의하러 갔다가 옴니아 모델이 되잖아요. 옴니아 2. 강의하러 가가지고 걸어보세요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삼성 CEO들이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아이폰 아직 본 적이 없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들은 그러죠. 우리에게는 옴니아가 있다.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게 자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옴니아는 어찌 됩니까? 아이폰 3 앞에서 정말 처절한 세상의 존재감이 없어지고 삼성이 갤럭시까지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이나 우리 같은 저작권의 PD나 여러분들이나 저는 되게 같은 문법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DNA를 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박살이 나죠. 그래서 신경숙 시인은 일상은 독약이고 고정관념을 벗겨내는 것만으로도 새로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상 받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은 시인은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만 몰랐던 게 아닐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소화기 팔고 싶으면은 불내면은 소화기로 끌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놀랍죠. 세계적인 카피라이터 저 이야기 했죠. 그래서 10년의 누리 이익보다는 100년의 기억될 컨텐츠를 저희 M미디어와 강동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예, 대표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하셨냐면은 어디 가서 잘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이 얘기 잘 안 하시는 분인데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그 두 번째 연사가 우리 저 최재천 생태 원장님이셨잖아요. 그분이 그 얘기하시는 중에 왜 대한민국 3대 구라가 있다. 이런데 우리 4대 구라를 만난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은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시간이 좀 돼서 질문 한두 개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면 지금 해주세요. 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좀 수준 낮은 걸로. 스테디하우스 공부하고 있는 김현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경험을 통해서 강의를 해주신 점이 저도 많이 와닿았는데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맨 처음에 전문가를 여는 1대 역할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를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제 생각에는 좀 자유주장이 강하고 되게 프라이드가 높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엮을 때 분명 문제점들이 있었을 텐데 특히 인간당 엔진을 만들어주는 그분과 한 달 동안 싸웠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있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라든가 사람들을 조율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SBS 스페셜 초기 런칭할 때 생각이 떠오르네요. 빨리빨리 한국이라는 컨셉으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문가를 못 만난 거예요, 제대로. 전문가 중에 오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키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핵심이 되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3D 무안경의 핵심은 누구죠? 노 교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오는 건데 다른 어떤 사람들 만나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네. 주변 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뉴욕에 열흘 동안 취재를 갔는데 뉴욕 취재한 거 1,000만 원치 다 갖다 버렸어요. 잘릴 각오로. 그 제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거기에는 세계적인 사람도 들어있어요. 나중에 다 이메일을 보내서 죄송하다고. 헛다리 짚었다고. 그런데 뜻밖의 서울대 사회학과의 교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쭉 인사이트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너무 좋구나. 근데 전문가 몇 사람을 뚫다 보면은 전문가가 전문가끼리 연결돼가지고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PD니까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 들으면은 나머지가 쫙 풀려 그냥. 누구누구로 엮어라. 두 번째로는요. 설득 안 되죠. 특히 예술하는 사람 설득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유홍준 교수랑 아주 스페셜한 올해 7대 기획 중에 하나는 SBS의 유홍준 일본어 가다 찍고 있는데 엄청나게 힘드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를 들자면은 답사이트는 모자 있죠. 이렇게 옛날 타잔하면 나올 것 같은 모자. 그 모자도 다른 거 쓰면 안 된다. 꼭 써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룩에 따지는 거죠. 근데 PD가 생각하는 룩도 있잖아요. 협찬 받았는데 또 한번 입어주세요. 제작비가 걸려 있는데 안 입습니다. 그런데 유홍준 교수는 오죽했냐면은 저기 섭외하러 갔을 때 1박 2일 찍으니까 2시간 2회분이 나오더라. 무릎팍도사는 4시간 찍으니까 2회분 나오더라. 너네들은 20일을 찍고 1회분이 나온다는 게 말이 되는 이렇게 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다큐멘터리 이해가 없는 거죠. 그 자리에 싸우거나 논리적으로 하면 반드시 집니다. 먼저 우리가 정성을 좀 보여줘야 돼요. 매일 꽃을 들고 가거나 교수분 청소하거나 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습니다. 음악 감독이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강원도에서 한참 취재하는데 입원했습니다. 당일 입원하고 나왔는데 의사가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일주일 입원하라고 그랬더니 왜 입원 안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저한테는. 우리 한 4명이 다쳤는데 이게 티코가 우리 촬영차를 박았어요. 이렇게. 티코는 폐차라의 정도니까 사고 크게 났죠. 그런데 그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누워가지고 있으면서.
음악 때문에 병원에서도 마음 편치 않아요. 그리고 타이틀을 직접 찍으러 갔어요. 요즘 OAP라 그래갖고 온에어 프로모션이라고 이게 전문적인 팀이 있는데 그때는 좀 아날로그 같은 그런 시절이니까 제가 매일 그 하루에 1시간씩 짬을 내갖고 제가 찍고 싶은 장면이 있었어요. 저기 아주 녹음이 우거진 길 같은 데를 저 고양시에 있는 그 길을 찍으러 가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다음날 또 가요. 또 가고. 그럼 똑같다는 이야기 그분한테 전달되게끔 해요. 그 타이틀음악은 여기 안 맞는데. 참 집요하죠. 그 사람이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서 엔딩음악으로 가는 겁니다. 따라라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저한테 확신이 없으면 그분한테 가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근데 저한테 확신이 있는 거 끄면은 융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적절한 답변이 되죠. 오비 맥주 광고 사례는 고의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하이프 맥주가 150ml 틀었다고 해서 오비가 300을 뚫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창의보다는 좀 너무 단순한 사고에서 나온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광고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는 적절한 사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오비가 그 끓는 것이 더 장점이다 하고 그 자기네 상품에 대한 고집이 있었다면 광고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걸 더 잘 살리고 오히려 그 부분을 강조해서 성공을 했어야 창의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지적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오비 맥주를 이기기 위해서 창의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그분이 이미 설중매를 하면 재미를 본 분이죠. 한번 진짜 융합을 잘했죠. 그리고 하이트가 사실은 반격을 한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이 위기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융합을 해서 저들이 이기라는 뜻이 아니고 300m를 뚫었으라도 일단 이 고비를 넘겨 다음에 반격의 기점을 잡아야 되는 거지. 지금 전쟁에서 무조건 지고 있잖아요. 아까 같은 방식으로는 전쟁 이길 수가 없으니까 다 했어요. 뭐 온갖 열처리 맥주부터 다 한 겁니다. 그 오비도 다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는 맞대응으로 해서 일단은 이거를 잠재워 놓고 그 다음에 반격의 시기를 노려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저는 오비가 놓쳤기 때문에 기업의 사원을 바꾼 게 아니었느냐. 사실은 창의의 공격을 받은 거죠. 받았으면은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다시 뭔가 융합으로 이길 수 있으면 좋은데 싸움이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비의 경영진이 그 판단을 아마 미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300m라는 거는 실제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됐던 거고 뚫을 만한 장소도 강원도에 알아놨어요. 이분이 다 전국을 돌면서 파야 됩니다. 이야기한 거죠. 오죽 다급했으면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고 싶었겠죠. 이긴 다음에 충분히 반격할 수 있었다고 아마 믿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살다 보면 참 그런 문제 많이 부딪힙니다. 더 센 놈 섭외하고 싶고 더 이기고 싶고 그런 거죠. 그 복마전에서도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우리가 힘이 갖췄을 때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계속 아까 말한 대로 파격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다 보면은 또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이제 바로 우리 피자 파티가 예정되어 있으니까